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밖에서는 완벽한 신사인데 집에서만 돌변하는 사람. 저는 그런 남편과 23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어요. 남편 참 젠틀하다. 밖에서도 집에서도 똑같이 잘하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밖에서의 그 모든 친절은 집 문 앞에서 벗어두는 옷 같았거든요. 식당 직원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지인들 앞에서는 늘 말했죠. 아내가 고생이 많죠. 제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은 짧아졌어요.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어요. 아, 아줌마, 그것도 몰라. 밥이 조금 늦으면 한숨이 나오고 말이 길어지면 고함이 터져 나왔죠. 기분 나쁜 날엔 하루 종일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참았습니다. 23년 동안요. 시어머니는 말했죠. 남자가 다 그렇지. 밖에서 벌어오기만 하면 된 거야. 친구들도 말했어요. 요즘 남자치고 바람 안 피우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는 더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딸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절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존중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서 저는 늘 제외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50이 되기 전에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제 남편 김태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매너남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택배 기사님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짐든 분 보면 도와드리고 결혼한 지 23년.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완벽한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신혼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고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도 다녔어요. 변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였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함께 살게 됐죠.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완벽한 아들이 돼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돼야 했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진지 준비하고 아침 식사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남편은 제가 힘든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여보, 저 좀 힘들어요. 시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애들까지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더군요.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집은 다 하는데 너만 유난이야. 그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때는 더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삶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어요. 배우자 동반 행사였죠. 저는 오랜만에 외출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남편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여기 제 아내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죠. 집안일에 어머니 모시고 정말 훌륭한 아내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부럽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흔치 않은데 남편분 복 많으시겠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옆자리 사모님이 말을 걸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 친정엄마도 못 모시겠던데.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탁 아래에서 남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어요. 너무 세게 꼬집어서 소리가 날 뻔했죠. 저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물잔을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손에 담긴 힘은 매서웠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과하게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왜 그렇게 떠들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는 식으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저는 억울했어요. 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처음엔 힘들었다고만. 남편이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다. 그게 뭐야? 지금도 힘들다는 소리잖아. 사람들이 우리 집안 어떻게 볼지 생각 좀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제가 잘못한 게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행사 잘 다녀왔니? 남편이 먼저 대답했죠. 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쉬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들어가서 쉬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 그날 밤 저는 허벅지에 난 멍을 보며 울었어요. 남편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집에서는 다른 사람, 그 이중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0년이 넘었을 때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새벽 5시 기상, 시어머니 수발, 새끼 식사 준비, 빨래와 청소, 아이들 학원 보내기, 남편 뒷바라지,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죠. 국이 싱겁다, 밥이 질다, 청소가 덜 됐다, 빨래를 잘못 깼다, 매일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내 마누라 살림 형편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남편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내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좀 더 잘해봐.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새벽 3시에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서 새벽 내내 간호하고 아침 7시에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퇴원하시자마자 말했어요.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아침밥은 누가 차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새벽 내내 병원에 있었는데 아침밥을 어떻게 차려요? 하지만 입 밖에 낼 순 없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어제 고생했어. 그런데 어머니 아침은 챙겨야지. 이해해. 고생했다는 말과 아침은 챙겨야 한다는 말. 그 두 마지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야, 그래도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다 참고 살았어. 이혼하면 넌 어떻게 살려고. 애들은 어쩌고. 그냥 참고 살아. 친정엄마마저 참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몇 달 후 시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어요. 입원하셔서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배웅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곧바로 병원으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 준비하고 밤에 다시 병원 가서 간병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몇 시간 자고 다시 아침 준비. 그렇게 3개월을 버텼어요. 체중이 10kg 빠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결국 쓰러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깨어나니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로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좀 쉬셔야 해요.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니는 누가 봐. 내가 회사 일이 있어서 계속 병원 못 오는데.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 걱정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당신한테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도 퇴원하셨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해. 창피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힘도 없었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저러시니 좀만 더 참아줘. 좀만 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23년 동안 늘 참아왔는데 대체 언제까지 좀만 더 참으라는 건지.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 또 참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0세까지 사셨으니 천수를 누리신 거죠.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마쳤어요. 그제서야 저는 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남편이랑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줄곧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수입도 없었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50만 원, 4인 가족이 먹고 입고 생활하기엔 빠듯한 금액이었죠. 저는 최대한 아꼈어요. 시장에서 싼 것만 사고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고 저는 옷 한 벌 안 사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 학원비 좀, 생활비를 좀 더 주면 안 될까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학원비까지 어떻게 돼? 애들 공부는 집에서 가르쳐. 저는 답답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 간 사이 동네 마트에서 3시간씩 일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죠.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일한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친구가 마트에서 저를 봤나 봐요. 남편에게 말한 거죠. 근데 형수님, 마트에서 일하시던데. 남편이 집에 와서 물었어요. 당신 마트에서 일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마누라 마트 보내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 당장 그만둬. 창피하게. 저는 항변했어요. 당신이 생활비를 더 주면 제가 왜 일을 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필요하고 제 용돈도 필요하고. 남편이 비웃었어요. 여자가 무슨 용돈이 필요해. 먹고 자는 게 있는데 그냥 집에나 있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 체면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학원은 끊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서. 몇 년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 명의 예금이 3억이 넘었어요. 그 돈은 전부 남편 앞으로 상속됐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여유 있으니까 생활비 좀 더 주면 안 돼요. 아이들도 크고 물가도 올랐잖아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못 써. 지금처럼 살아. 저는 기가 막혔어요. 3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 한 달 생활비 20만 원도 못 올려주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 통장을 몰래 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매달 골프 회비 30만 원, 술값 50만 원, 취미 생활비 40만 원, 차량 유지비 8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본인 쓰고 있었어요. 저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더 많았죠. 저는 그걸 보고 무너졌어요. 나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내 식구 먹이고 아이들 키우는데 당신은 혼자 200만 원을 쓰고 있었구나.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옷을 안 사?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게 편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어요. 옷 살 돈이 없어서 저는 5년 넘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 만날 때도 모임 갈 때도 늘 같은 옷이었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서연 씨는 옷에 관심 없어요. 늘 같은 옷 입고 다니시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아껴 입는 스타일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절마다 새 옷 사 입는데 저는 5년 전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게 남편은 계절마다 새 옷을 샀어요. 골프복, 등산복, 정장, 캐주얼, 옷장 가득. 그런데 저는 겨울 코트 하나 5년째 입고 있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경제권 없는 삶, 용돈 없는 삶, 내 돈 한 푼 없는 삶.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큰딸 지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지민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죠. 엄마 나 이야기 좀 할게. 저는 지민이를 안치고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지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 아빠는 밖에서만 착한 척하고 집에서는 엄마한테 짜증내고 무시하고 엄마는 항상 눈치 보고 참고 그게 결혼이면 나는 평생 안 할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숨기려고 애썼던 것들을 아이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왜 참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빠가 이상한 건데 왜 엄마가 계속 참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거 보게 해서.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도 돼. 나랑 동생이 있잖아. 우리가 엄마 지킬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18살 딸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작은 딸 수민이도 이상하게 굴었어요. 식사 시간에 남편이 말했어요. 국이 좀 싱거운데. 수민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데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싱겁다 짜다 불평만 하지 마세요. 남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수민이를 봤어요. 너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엄마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해주는데 당연한 것처럼만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화를 내려다 제가 말렸어요. 수민아 그만해.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수민이가 저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 없잖아. 왜 맨날 미안해하고 눈치 보고. 그날 식사는 엉망이 됐어요. 수민이는 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화가 나서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부부관계를 배우고 있다는 걸. 특히 딸들은 엄마의 삶을 보면서 결혼이 이런 거구나, 여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며칠 후 지민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 나 남자친구 사귀는데 진짜 잘해줘. 내 말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 결혼하면 다 변한대. 아빠처럼 된대. 그게 진짜야 엄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착한 남자들도 많아. 지민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원래 저랬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변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결혼 초반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 지민이가 또 물었어요. 왜요? 왜 변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마도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엄마가 뭘 해도 고마워하지 않아서,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봐서 그래서 변한 것 같아. 지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나는 절대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람 안 될 거야. 내 의견 존중 안 해주는 사람이랑 안 사귈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고, 딸들이 엄마 삶을 보고 결혼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변화의 계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명절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모였죠. 시동생 내외, 시누이 내외, 조카들까지 15명이 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명절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고, 명절 당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 데우고, 상 차리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인사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갔죠. 음식 내오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 내오고,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계속 부엌에서 일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국이 좀 짠 것 같던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랬냐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동생 와이프가 말했어요. 그리고 잡채가 좀 싱거웠어요. 간을 좀 더 하시지. 저는 참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지적만 하는 게 속상했지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또 왔어요. 형님, 우리 애들 간식 좀 챙겨줘요. 배고프대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깎아서 내줬어요. 시누이는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거실로 갔죠.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화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함께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다리도, 손목도.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저는 기가 막혔어요. 피곤해 보인다고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피곤해 보인다는 말밖에 안 나오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신은 하루 종일 놀기만 했잖아요. 저는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피곤해 보인다는 말만 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가 뭘 도와줘. 명절에 남자들이 부엌일 하는 거 본 적 있어. 그게 여자 일이잖아.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여자 일이에요? 당신 엄마도 내 엄마고 당신 동생도 내 동생이에요. 왜 저만 일해야 해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럼 명절에 주인집 며느리가 놀아. 다른 집은 다 하는데 너만 유난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2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유난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가족 모시는 하인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23년 동안 당신한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제 지긋지긋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이용당했다고.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2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 순간 지민이와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엄마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아이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너희까지 왜 그래? 엄마가 이상한 거잖아.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아빠야말로 이상해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대접한 적 있어요. 수민이도 울며 말했어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엄마처럼도 안 살고요. 나는 존중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48세, 23년 경력 단절, 아무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남편 명의였어요.
이혼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죠.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집이랑 예금 반반씩 나누는 거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이혼 후의 삶이, 경제적 문제가.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자격증부터 따기로 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48세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요양보호사, 간병사, 미용사, 제과제빵.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요. 시험도 어렵지 않고 취업도 잘 된다고 했거든요. 남편 몰래 학원에 등록했어요. 오전반으로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낸 후 학원 가서 공부하고 점심 전에 집에 돌아와 점심 준비하고 그렇게 2달을 다녔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공부한다는 걸.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시험을 보고 합격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받은 자격증이었어요. 4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죠. 원장님이 물었어요. 경력이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월급은 22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버는 돈이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일하기로 했어. 요양원에서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 나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해? 집에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하고 싶어요. 제 돈 벌고 싶어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창피하게. 마누라 일 보내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 안 돼.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게 왜 창피한데요? 저도 돈 벌 권리 있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권리? 무슨 권리? 넌 집에서 살림만 하면 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싫어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당신이 뭐라 해도 일할 거예요. 결국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통장에 제 돈이 들어오고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옷을 샀어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기분. 그렇게 1년을 일했어요.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큰 돈이었죠.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말했어요. 결혼 기간이 23년이면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집도 반 나누고 예금도 반 나누고 아이들이 성인이면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카톡으로 싸울 때는 캡처했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부당한 대우 받을 때도 기록했어요.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죠. 변호사가 증거를 보고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건 제 5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대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죠. 저는 남편을 마주 앉히고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23년 동안 생각해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50이 넘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목록, 위자료 청구서.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심이구나. 정말 이혼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이에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협의 이혼 안 하시면
재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23년을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나한테 정이 하나도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은 진작에 떨어졌어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안 대해줬을 때 이미 끝났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사람으로 안 대해줬다고 내가 널 때린 적 있어. 바람 핀 적 있어. 도박한 적 있어. 나는 성실한 남편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때리지 않는다고, 바람 안 피운다고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 것도 폭력이에요.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김태수 아내가 아니라 이서연으로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해. 50이 넘어서 이혼하면 재취업도 어렵고 혼자 살기 힘들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혼자 사는 게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협의 이혼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결국 동의했죠.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산 분할로 저는 집값의 절반인 2억을 받았어요. 예금의 절반 1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총 4억을 받았어요. 많은 돈이었어요. 아니 제게는 처음 가져보는 큰 돈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지민이와 수민이는 제 편이었어요. 엄마 잘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우리가 있잖아.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5평짜리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제 맘대로 했어요. 벽지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 가구는 심플하게, 화분도 여기저기 놓고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졌어요. 제 취향대로 꾸민 공간을요. 요양원 일은 계속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혼자 살기엔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제 일을 인정받아 주임으로 승진한 거예요. 월급도 280만 원으로 올랐죠. 원장님이 말했어요. 서연 씨는 어르신들을 정말 잘 돌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우리 요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50평생 누군가한테 인정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출근 준비를 해요. 일하고 돌아오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이서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름으로 불러줘요. 요양원 어르신들도, 직장 동료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이서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제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서연이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지난주에는 지민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지민이한테 물었어요. 지민아 반찬 더 먹을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우리 딸은 존중받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제가 못 받았던 걸 딸은 받고 있구나. 식사 후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용기 내준 덕분에 나도 행복한 연애할 수 있어. 만약 엄마가 계속 아빠랑 살았으면 나는 결혼이 두려웠을 거야. 저는 지민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 존중받으면서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밖에서 신사인 남편, 집에서 폭군인 남편, 그 이중성 속에서 2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걸,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걸. 만약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이든 6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름을 불릴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에게서든요. 그리고 그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떠나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방식대로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50에 시작한 새 인생,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길 바라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50이 되도록 두려워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50이든 6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름 불릴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두려워 마세요. 준비하면 됩니다. 자격증 따고 조금씩 돈 모으고 법률 상담 받고 그렇게 하나씩 준비하면 돼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불러주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